저기 여러분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세요.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와 근데 진짜 소름 돋아요. 그 돋보기를 눌러. 그럼 그 사람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맞아요. 그거 요즘에 초면에 막 소개팅 나가거나 그 돋보기를 할 때, 공개합니까? 네, 돋보기 서로 알고리즘 공개한대요. 저 공개 못해요. 그런 지하철에서 거는- 돋보기를 누르면 안 돼요. 어이구야. 그 제임스 웹 사진들, 아, 그렇죠. 나사 네, 홈페이지, 용골자리 성운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강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민입니다. 네네. 장강민 제가 작가님 또 이런 타이틀이 옛날에 뭐 이런 거 예,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제가 이번에 쓴 책이고요. 소설집입니다. 요런 표지의 책이고 단편이 7편 담겼는데 전부 SF고 이제 표제작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SF도 뭐 장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스페이스 오페라니 사이버 펑크니 뭐 이런 장르가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주로 근미래를 다뤘고요. 좀 어떤 지금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들은 안 넣었어요. 뭐 타임머신이라든가 뭐 초광속 여행이라든가. 왜 약간 근미래를 설정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모든 SF가 좀 그런 요소가 있을 텐데 어떤 약간 비유로서 좀 작동을 하죠. 뭐 현실에 대한 비유, 현대에 대한 비유. 결국은 뭐 읽는 독자들은 당대 독자들인 거고 그 독자들이 어떤 자기의 삶이라든가 자기가 사는 세상을 뭐 SF를 통해서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든가 평소 생각 안 하던 걸 생각을 한다든가 이럴 텐데 저는 지금 약간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어떤 현기증을 포함해서 요즘 여러 가지 으스스한 생각들이 드는데요. 저는 좀 저런 생각도 해요. 그냥 다들 SF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뉴스에서 나오는 건지 영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 것 같은. 전 챗GPT 나왔을 때가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네. 일들이 맞아요. 벌어졌죠. 네, 제 일자리를 뺐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신문사에서 일을 네. 했었거든요. 신문기자로 한 10년 좀 넘게 일을 할 때 매년 뭐 연말에는 뭐 올해 10대 뉴스, 뭐 신년에는 뭐 신년 어젠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주로 결국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들이 발제를 하게 돼요. 한국 사회 뭐 양극화가 문제다, 뭐 예. 무슨 뭐 이렇게 너무 올해는 대선이 있는 애니까 대선 이슈가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슬슬 이제 과학기술이 올해 우리 삶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올해 뭐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누가 뽑힌다보다 올해 구글에서 뭐가 나온다 이게 저한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뉴스에 나오는 거 10년 뒤면 내가 쓸 것 같아. 이런 느낌? 자율주행차 저희가 한 2034년쯤에 세 사람 다 자율주행차 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은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어떤 위기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 거를 저한테 어느 순간 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 STS라는 그런 개념을 한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었어요. 그쵸, 그쵸. 네, 사실 뭐 지금도 잘은 모르고 궤도님은 저는 잘 아시죠? 알죠. 네, STS는. 조금 설명 이게 부탁드립니다. 학회도 꽤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가 이 STS의 약자를 딱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그냥 이제 과학 기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와 연결되는 과학 기술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STS 학회 같은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가끔 있고 이게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술 발표들이 있어요. 근데 STS, SF라는 건 사실 처음 들어요. 그쵸. 그거는 이제 제가 네, 저는. 이 소설집을 내면서 지어냈는데 저는 저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기술이 우리 삶이나 우리 공동체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소설로도 그런 거를 좀 포착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겠다.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문학적 대응이랄까요? 제가 살아가는데 키오스크 때문에 제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네. 혹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자율주행차 때문에 저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되는 미래가 닥치게 되면 그게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으스스하게 느끼는 거를 문제의식으로 잡고
보고 좀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이제 SF 형식으로 쓰게 됐고 이 결과물이에요. 와, 소설과의 연결이 진짜 STS네요, 진짜. 제가 하나 예를 그냥 이제 예. 뭐 들어보면은 이 표제작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표제작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한 10년, 20년 안에 나올 것 같은 기술 중에 증강현실 지금 이제 꽤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요. 네. 뛰어든 회사도 많고 예. 뭐 메타도 뛰어들었고 맞아요. 네. 애플도 그렇고 네, 요새 뭐 애플도 굉장히 뛰어들고. 많이 뛰어들고 있죠.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은 어떤 기계가 나왔는데 네. 뭐 옵터라는 기계인데 이게 뭐 작동 원리 같은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기계를 착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인지 그게 뭐 어떤 고글인지 뭐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착용을 하면은 내 앞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증강현실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 제가 되게 우중충한 날 산책을 나갑니다. 뭐 이렇게 하늘에 우중충한 정도는 그냥 조금만 AI가 오늘 흐린 날이구나, 미세먼지 많이 낀 날이구나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그럼 뽀샤시하게 되게 파랗게 약간 맑은 명도 날로. 명도 채도를 좀 조절을 명도 해가지고 채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제 세상의 실제 이제 그 세상의 정도를 채도를 좀 높여가지고 그럼 제가 어디 나가면은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뭐 나뭇가지에 막 이렇게 나뭇잎이 별로 없고 막 흉해요. 그럼 그 나무도 뭐 제가 그 나무 보고 만져보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보이게. 그러면은 되게 푸릇하게 푸릇푸릇하게 뭐 제가 하늘을 보면 하늘 늘 맑고 쨍하고 막 오늘 어쩜 저렇게 구름이 예쁘대 하는 그런 하늘이고 약간 여기서 기술을 더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지나치잖아요 사람들 요거 기대됩니다 지금.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데 기대랑은 좀 다르네요, 내 얘기가. 지나가는데 블랙핑크? 사람들이 블랙핑크 제니 예. 아니 뭐 그런 어쨌거나, 것도 가능하겠죠. 미소를 이제 짓는다. 미소를 짓는 정도. 그러면 이제 그 옵터라는 기계를 쓰고 동네를 한 바퀴를 걸어도 기분이 상쾌하고. 저의 소설에서는 이 옵터라는 기계가 예. 너무 히트를 해가지고 너도 옵터 쓰고 있고 나도 옵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옵터끼리 교신을 해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저는 그냥 무성의하게 앉아 있는데 상대방 옵터로 제가 되게 침통하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전송을 되게 치밀하다 이거 되게 설정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명함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뭐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막 이제 그때마다 사실 약간의 뭐 감정 노동도 되고 그렇죠. 정성도 필요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예약 기능을 해놓고 하나 저장해 놓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겸손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되게 이제 신중하게 예의 차려야 되는 상대를 만날 때 그냥 저는 이제 여기서 코 파고 있고 귀 파고 있고 실제로는 그냥 이러고서 코에 손 넣고서 손 놓고 뭐 지루해 뭐 이러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보이는 모습은 궤도입니다. 막 이마를 조아리면서 열심히 사회성마저 만들어주는군요.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무서운데 근데 막 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님들 중에 학생들 전부 다 엎드려서 자고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의 탓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제 딱 써서 아이들이 막 전부 다 초롱초롱한 막 감동의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다 바뀌어. 강의를 듣는. 야, F는 MA야 그럼. 우리 선생님 뉴튼 이러면서. 오늘 난 생생히 열렸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자고 있고. 실제로는 자고 있고. 근데 이거를 쓴다고 해서 사실 아무한테도 피해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이 소설의 설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소설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엄청 밀었어. 네. 어느 후보를 밀었어. 민 후보로 얼굴이 다 바뀌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건 제가 한 건 뭐냐면 지는 사람이 늘 한 40 몇 %로 지는 그런 후보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냥 그 대통령이 나올 때 그 대통령 이름이나 대통령 얼굴은 내가 지지하던 후보로 바꿔. 이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내가 예를 들어 싫어하던 야당이라도 다 여당 얼굴로 바뀌고 여당이 다 야당 얼굴로 바뀌고 그냥 지금도 사실 지금 대통령 얼굴을 딥페이크로 야당 대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걸 옵터가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 대통령 이름 나올 때 그 이름만 그걸 쭉 읽는 뭐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러닝을 해서 머신 러닝을 해서 그 대통령이 나올
나올 때 그 이름만 내가 지지하던 후보 이름으로 바뀌고 그럼 나는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된 세상을 살게 되죠. 가능해요. 이걸 좀 별로 어렵지 나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랑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걸 딱 쓰면은 그냥 아무하고나 고백을 해서 사귀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능하죠. 근데 그거 가능하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왜냐면은 좀 나는 무섭다, 이 무섭다. 사람이랑 사귀지 않았는데 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랑 사귀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세상인 거야. 그게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고 사실 랩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무서운 일이고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신 글들이 다 맞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나는 지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어떻게 됐을 때 내가 거기에 승복하고 사는 게 그게 민주사회예요. 아까 댓글창 중에 뭐 이게 증강현실이냐 메타버스냐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 현실이라는 거를 잃어버리게 될 거거든요. 이거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자면 전 세상을 포토샵을 해놓고 사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놓고 사는 건데 이게 그 사람은 현실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순간에. 뭐 이거를 뭐 증강현실이라고 해야 될지 메타버스라고 근데 사실 해야 지금 될지. 요런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과 비슷한 일이 이미 SN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SNS를 보면은 깜짝 놀라요. 세상이 다 지인들조차도 깜짝 놀라요. 지인들도 현실에서 한 번도 그런 분들 만난 적이 없어요. 좀 찔리.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현실을 살지 않는 그룹들이 이번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어. 난 이런 현실에서 살겠어라는 그룹들이 한 그룹도 아니고 막 여러 그룹이 나오면 이게 이 사회가 어떤 하나의 구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그 사회를 묶어주는 그런 기둥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담아. 설정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소설은 진짜, 예. 설정은 그렇고 아마 그런 사회가 되면 그 기술의 채도를 높이는 게 그 기술을 규제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법으로 금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설 속에서는 예. 법으로 금지가 됐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한국 법이 금지하니까 우리끼리 크루즈를 빌려가지고 공회로 나가자. 법에 신뢰를 받지 않는. 이 크루즈에서는 우리가 원하던 그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기서 인터넷 검색하면 대통령 이름 전부 우리가 지지했던 그 후보로 나와. 한국 뉴스 전부 다 편집돼가지고 바뀌어져서 나와. 이제 이 크루즈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루즈를 조사하러 가는 사람이 화자고 내레이터고 그렇군요. 이 크루즈는 이미 현실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벗어난 상태. 근데 제가 그래서 STS SF라는 네.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첫 번째 단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것 같은 어떤 기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니까 네, 굉장히 그런 기술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기술이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거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삶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이 기술 그렇게 우리가 통제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술이 도입되고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만 맡겨놔야 할까 우리가 그 논의를 좀 어떤 시민사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담았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그 단편 SF 드라마 느낌이 확 나요. 제가 사실 이 중에 단편 하나를 판권을 팔았어요. 오. 영화 판권을 팔아가지고 이 표제작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편인데 이거를 가지고 장편 영화를 만들 생각으로 사가셨는데요. 그 얘기도 그럼 그것도 좀 해주시죠. 재밌겠는데요? 네. 제목이 데이터 시대의 사랑이라고 해요. 요거는 뭐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이제 남미의 이제 유명한 소설가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약간 오마주한 제목인가요? 네네. 데이터 시대의 사랑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예측 분석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로.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휴먼 데이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휴먼 데이터 뭐 별거 아닌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팔을 얼마나 많이 올리냐 내리냐도 휴먼 데이터입니다. 이거 저기 애플워치 있으면 잴 수 있어요. 맞죠. 네. 우리가 팔, 다리, 뭐 심장, 박동
박동 뭐 이런 거 다 수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심장 박동 같은 거 수집을 하면은 저희도 몰랐는데 저도 책 읽고 알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요. 행복할 팔다리를 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행복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애플워치를 여기 채우고 심장에 채우고 네. 다리에 채우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서 제일 호감을 느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오. 제가 호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지금처럼 백장님이랑 교도님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시나요? 손 많이 움직이면서 얘기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와. 고개를 가까이 간다든가 이제 그 예측 분석 기술이라는 게 약간 긴장해서 그러면 약간 막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뭐 심장 박동수 같은 걸로 뭐 호감 그쵸, 같은 거 그쵸, 측정할 그쵸.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좀 오버액션하나?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 제가 이렇게. 그럼 안 좋아할 때 이렇게 하다가 와 이상형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재밌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그 맞춤형 광고 보면은 예.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뭐 검색한 거 혹은 저희가 주고받은 메일에서 네. 추출한 단어들 뭐 이런 건데 특히 그 쇼핑 자료를 보면은 아마존 같은 사이트들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의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이 사람이 이 옷을 좋아할까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수익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런 연구를 당연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유명한 얘기인데 네. 이미 한 10년 된 얘기인데 어느 티네이저 10대 딸을 둔 아버지가 왜 임산부한테 필요한 물건을 왜 내 딸한테 자꾸 추천을 해주냐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임신한 게 맞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숨겨놨었는데 아버지는 모르지만 이 업체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빅데이터를 임신했구나. 해석하면은 이 패턴을 보면 임산부들이 많이 사는 것들에 관심을 자꾸 그 사람이 갖고 뭘 검색을 해보기 검색하는지 때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임신했다. 사람 심지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검색하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임신 4주인지 6주인지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사람 출산일을 알면은 와.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 출산일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파는 이거는 업체에서. 근데 이미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약과고 진짜. 네, 여성분들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구매하는 물건들이 달라져요. 그런 생활용품뿐 아니라 옷을 사는 게 생리 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연구를 해서 오. 네, 그때 잘 선택을 할 것 같은 옷 이거를 예측을 하면 뭐 있어요? 네, 보통 더 편한 좀 옷을 선호할 때가 헐렁헐렁한 있고 옷을 산다던가. 네, 나는 핏한 옷을 선호할 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주기에서 약간 헐렁헐렁한 걸 샀는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으로 읽은 거라 가지고 오. 그 업체들은 다 이게 비밀일 거고요. 자기들이 근데 그런 예측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업체들은 그 예측 분석 기술이 곧 자기의 수익률이에요. 쇼핑 업체도 있고 이 예측 분석 기술 더 필요한 건 어딜까요? 보험 업체입니다. 보험. 예측을 한다는 게 모든 기업에 네. 굉장히 수익률을 높이게 되는 상당수 비즈니스에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이게 되고 그 예측 분석 기술이라는 게 지금 온갖 방식으로 그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 구매 목록, 휴먼 데이터 저의 핸드폰이 저 몰래 보내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앱 만든 업체한테 야 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얘는 주로 뭘 클릭해 이런 거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게 되고 얘는 40대 후반 남자고 주로 어느 사이트에서 많이 보고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세요.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와 근데 진짜 소름 돋아요. 그 돋보기를 눌러. 그럼 그 사람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맞아요. 그거 요즘에 초면에 막 소개팅 나가거나 그 돋보기를 할 때, 공개합니까? 네, 돋보기 서로 알고리즘 공개한대요. 저 공개 못해요. 그런 지하철에서 거는- 돋보기를 누르면 안 돼요. 어이구야. 그 제임스 웹 사진들, 그렇죠. 나사 네. 홈페이지, 용골자리 성운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 분석을 모든 업체들이 지금 저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의 데이터라는 게 계속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생성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맞는데 저의 소설에서 큰 시장 하나는 지금도 결혼정보 업체 같은 데서는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매치가 될까? 저의 소설에서는 어떤 커플이 맺어질 때 언제 맺어지느냐 언제 헤어지느냐 이 커플이 지금 커플인 건 알겠죠?
GPS 2대 휴대폰 계속 같이 다니고 여행 같이 가고 하면 커플인 건 알겠죠? 네. 근데 얘네가 언제쯤 제일 뜨거웠는데 이제 슬슬 멀어지는 단계고 언제 조금 헤어질 있으면 거다. 헤어진다. 헤어질 때 되면 또 새로 사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와. 네. 언제 이혼하는지 맞추면 이게 또 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그쵸, 이혼을 그쵸. 하면 집을 일단 하나 새로 사야 되고 또 분리가 돼야 새로 되니까. 구해야 되고 예. 가구도 많이 구해야 되고 이혼 시점에 사람들의 패턴 같은 거 소비 패턴 같은 게 있으니까 심지어 이게 지금도 뭐 이제 어떤 유전자 같은 거 분석하는 게 값이 많이 싸졌잖아요. 근데 정말 저렴해졌죠. 정말 저렴해졌는데 예. 이 남자가 유전적으로 바람기가 있다 없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바람기 유전자가 있긴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뭐 이 부분이 좀 많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바람을 많이 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유전자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사진이고 유전자고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저의 데이터 시대의 사랑에선 설정이 뭐냐면 커플이 있으면 그냥 맞춰. 너희는 5년 이내 80% 확률로 헤어진다. 헤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사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궁금하잖아요. 우리 궁합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궁합 보는 이유가 저희가 잘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이거를 지금도 뭐 타로도 보고 뭐 궁합도 보고 이게 다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그쵸. 궁합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야, 우린 안 궁합이 맞는데. 좋다 이러면서, 예. 그 막 사주집, 점집 막 네. 궁합집 앞에서 싸우는 커플 정말 그러니까. 많아요. 그쵸. 예. 그 궁합도 네가 뭐 누구 잡아먹히는 사주야 뭐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받아쳐야 돼. 시기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팔다리 좀 움직이고 할게요. 예. 너무 기분 좋으신가 본데.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예. 근데 하다못해 그 궁합을 보고도 결과가 좀 애매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너희들은 살아온 이력이나 유전자나 지금 뭐 이런 게 너희들은 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1년 못 가는 그런 관계야. 예측 분석해보니까 지금 뜨거운 거 알겠는데 그리고 저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너무 운명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를 만났는데 예. 그걸 돌렸더니 남자가 몇 년 있다 바람 피워서 헤어진다. 아. 거의 결정적. 이 남자는 계속 바람 피우는 남자다. 아. 이게 나온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놓고 남자도 자기가 바람 지금 피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요. 네. 얼마나 억울하고 이 여자도 그거를 이제 남자 몰래 받았다가 얘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 사랑은 싹 트지도 않았고 못 잊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던지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요 되게 예측 불가능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불안하죠, 우리 뇌는. 불안하죠. 예측이 근데 돼야 되는데. 이거를 놀라울 정도로 누가 예측을 해주면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를 하면 그건 괜찮을까? 이런 우리가 사실 인생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없는 인생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지고 싶은 상대를 만났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그래도 긴장감이 있는 거잖아요.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불확실성이 없어. 100%안 돼. 꿈도 희망도 없는 느낌 아닙니까? 너무? 100%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좀 긴장이 안 되고 100% 돼? 그럼 한번 바람 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수도 있죠. 100% 나왔어, 이미.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람 핀다고 100% 나오고. 뭐 물론 아무리 예측 분석 기술이 좋아도 100%라는 건 없을 텐데 네. 그래도 뭐 80% 90% 뭐가 된다라는 게 저희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불확실성 앞에서 결단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단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실한데 이게 90%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불확실성을 감당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걸 선택한다 라는 게 결단이고 특히 남녀 간에 우리가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결단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 시대의 사랑에서 하려고 했던 설정은 이런 거고 저의 이제 스토리는 그래서 너희는 안 돼라는 얘기를 맞은 커플한테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 분석 기술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평범한 커플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예측 분석에서 못 벗어나기도 해요. 못 벗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벗어나는데 그거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측 분석 기술이 저희 삶에 되게 깊이 관여를 할 거고 개인의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게 저는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영화사에서 사갔는데 제가 어떻게 장편 영화로 만들 거예요? 했더니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겠다고. 아, 로맨틱 코미디. 재밌을 재밌을 것 같다. 같아요. 네, 그래서 STS, SF, 뭐 저희 아까 STS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서 과학기술이 진짜 저희들의 삶이랑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정말 직접적으로 미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7편을 썼죠. 저는 지금 챗GPT 나온 다음에 이제 잡지의 기고 요청이나 뭐 방송 출연 요청을 가끔 이런 걸 받았어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면 소설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얘기를 받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 소설가가 살아남을 거냐 안 살아남을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됐는데 되게 복잡하게 기술이랑 그 기술을 만든 사람,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공지능이 되게 기초적인 형태의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인간 소설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 소설가가 인공지능 소설가랑 협업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미 그런 맞아요. 뭐 소설집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그러면은 포토샵 같은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예. 그렇다.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일자리는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 일자리 남는 거야. 오케이? 뭐 이러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좀 그건 아니죠.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할 것 같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일자리를 지켜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다른 걸 내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을 해서 소설을 쓸 때 소설이라는 거의 의미가 바뀔 것 같아요. 그거를 소설이라고 계속 부르겠죠. 계속 부를 텐데 뭔가 제가 알던 소설이랑 좀 변질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인간 소설가는 계속 인간 소설가냐.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 플롯을 잘 짜고 문장을 못 쓴다. 그럼 인간들은 아마 플롯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문체를 전담을 하겠죠. 이 소설가는 문체 전문가, 문체 스페셜리스트고 100년 전에 인간 소설가가 하던 일하고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가라는 직업도 변질된다. 질적으로 달라지고 저는 그걸 변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들, 예측 분석 기술이 저희의 어떤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삶의 어떤 선택 같은 거 상황에서 저희의 삶을 변질시킬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저희가 보기 싫은 거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글에 써야 하는 어떤 삶을 변질시킬 거예요. 저는 그 와중에 우리가 일자리는 지킬 텐데 어떤 가치들은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7편 그렇죠. 소설 7가지의 단편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에는 어떻게 보면 최신 근미래 활용 가능한 과학 기술도 좀 담겨 있는 책이고요. 뭐 요것들이 이런, 이제 포함이 돼 있죠. 네, 기술들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옵터랑 데이터 옵터. 분석, 옵터랑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네. 사실 나머지 키워드들도 굉장히 재밌는 기술들일 것 같아요. 네. 이 기술들이 담겨 있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이게 사실 이런 옴니버스 스타일의 소설책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읽다가 이제 맥락이 또 조금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요거까지만 읽고 또 쉬었다 읽을 수도 있고. 맞죠.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해주신. 네. 설정들이 너무 괜찮잖아요. 네. 제가 이 다루지 않은 알래스카의 아이만이 지금 일본에서 성운상이라는 상에 후보로 올라가 있고 오 진짜요? 네. 와 여러분. 대단한 상황 아닙니까? 야, 이런 거를 또 말씀 안 해주셔. 성운상 제가 받으면 한국 소설가 최초 수상입니다. 와 정말 훌륭하신 우리 장강명 작가님 모시고서 오늘 저희가 SF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정말 참신한 아이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단편이니까 읽기도 좋고.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읽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